자,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정 경계를 살펴보겠는데, 이 결정 경계를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가 이러한 예측을 계산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살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출력은 두 단계로 계산되는데요. 이와 같이 주어지는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머릿속에 담고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f of x,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피팅 또는 맞추고 싶은 함수가 f of x인데, 이 f of x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단계죠. 첫 단계는 선형 방정식 w.x 더하기 b라는 직선 방정식의 결과를 얻어낸 후에 그 결과값을 g라고 놓고 그 g를 이 시그모이드 함수 g of g라고 보통 표현하는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여기에 지수 부분의 g 값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f of x, 우리가 입력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이 모델이라고 부르는 함수는요, 시그모이드 함수로 주어지는데,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 즉 여기에 입력값 g 값으로 우리가 선형 방정식의 결과값을 여기 넣는 겁니다. 이걸 직접 대입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얻어지는데요.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의 w 더하기 b라는 이러한 수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즉 로지스틱 회귀의 출력 모델의 결과값은 확률값인데, 이 확률값은 어떤 확률값이냐, 즉 y가 1, 즉 포지티브 결과로 나올 확률값이고, 주어진 x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w와 b를 사용했을 때의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확률값이다 보니까 숫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0.7이 나오거나 0.3이 나오거나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의 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즉 0이거나 1이거나 어떤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멀리그넌트냐 아니면은 비나이냐는 식으로. 자,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아마 쉬운 방법은 이렇게 threshold, 즉 임계값을 정하는 방법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f of x가 우리가 결과값이 0과 1 사이 값만 나오니까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중간인 0.5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0.5보다 크면은 true, yes 또는 positive고, 만약에 작으면, 그렇지 않으면 no 또는 negative, 0이라는 값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지금 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모양을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즉 수직선, 그러니까 결과값을 0.5를 기준으로 해서 요 0.5보다 크면은 점점 오른쪽에 이러한 소위 포지티브 1의 값에 근접하는 값들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0.5보다 작으면은 이 g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의 값에 가까운 값들을 가질 겁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것을 g 값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언제 도대체 f of x가 0.5보다 크는지, 이거는 뭐 다시 말하면은 g of g니까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니까 시그모이드 함수가 언제 0.5보다 커지는지, 그거는 g값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g값에 관한 기준으로 봤을 때 g값이 0보다 큰데예요. g값이 0보다 큰데.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또 g값은 이 직선함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wx 더하기 b가 0보다 큰 경우, 즉 오른쪽 파트가 예를 들어서 1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y는 0이 되는, 결과값은 0으로 예측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와 같이 오버랩되어서 보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데이터가. 즉 데이터가 이렇게 x가 있고요. 데이터가
그 포지티브 데이터가,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가 한 요 정도 있다고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찾아지는, 우리가 잘 찾게 되는 어떤 시그모이드 함수는 아마도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로 찾아질 겁니다.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리고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에 말하자면은 그 0.5라는 요 지점을 만나는 그 일정한 값에 해당되는 이 G값이 있겠죠. G값이요. 그죠? 그러면은 이 G값은 어느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바로 이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Wx 더하기 B가 0에 해당되는 G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W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이 소위 요 데이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와 같이 요 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직선이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Wx 더하기 B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0이 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포지티브, 왼쪽으로 가면은 네거티브로 그 판단해주는, 결정해주는 경계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지점이 그 직선 방정식이 0과 만나는 지점, 즉 Wx 더하기 B 이퀄 0인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결정 경계를 우리가 1차원적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요와 같은 이 Wx 더하기 B를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값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0.5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그죠? 그리고 점점 커지면은 이같이 그 1로 수렴하고 점점 작아지면 네거티브로 수렴하는 거, 0으로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2차원 이상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하나의 특성이 아닌 그 X1과 X2라고 부르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 문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십자가, 그러니까 X자 모양들이 이게 포지티브 훈련 자료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네거티브 이런 훈련 자료라고 라벨이 붙은 자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측할 때 사용하는 모델은 f of x, 다시 말하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상징하는 g of z라는 값이고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 입력으로 사용되는 g 값은 이제 더 이상 간단한 함수가 아니죠. 선형 함수는 선형 함수인데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라는 이런 값으로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로 정해지는 이유는 당연히 특징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Wx1과 x2 두 개의 말하자면은 그 값이 그 입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와 같은 그 모델을 훈련을 시켰을 때 결과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W1은 1로 나타났고요. W2는 2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마이너스 3입니다. W3는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이러한 소위 그 선형 방정식이 갖는 의미가 decision boundary, 결정 경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 G값을요, 여기 G값을 함수를 0인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즉, 그 얘기가 뭘까요? G값이 0인 곳은요, x1 더하기 x2 빼기 3은 0. 지금 여기서 1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고요. 이것을 또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1 더하기 x2가 3이라는 이러한 직선 방정식인데 2차원 공간상에서 x1과 x2로 이루어진 요 직선은요, 바로 요 직선입니다. 그죠? 그 y절편이 3이고 그리고 x와 만나는 것도 3이 x1의 절편, x2의 절편도 3인 그러한 것이죠. 자, 그것을 잇는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까요? 이 직선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 위쪽 부분은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직선을 그 기준으로 요 아래쪽 부분은 네거티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회귀에서
사용되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이 직선 방정식의 결과가 0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직선은 바로 decision boundary, 결정 경계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결정 경계가 더 이상 직선이 아닌 복잡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cision boundary가 비선형적인 그러한 함수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봅시다. 즉, 포지티브 데이터 x들이 이와 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존재하는 이러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는 그 안에 가운데 말하자면 중심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결정 경계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은 그때 사용되는 모델 f of x 다시 한번 g of g는 이때는 더 이상 소위 g 값을 결정하는 함수로서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선형 함수가 아니라 이와 같은 비선형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과 x2의 제곱의 항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w1 x1 제곱 더하기 w2 x2 제곱 더하기 b라는 이러한 비선형 함수를 우리가 g 값을 구하는데 사용했을 경우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즉 w1은 1로 찾아지고요. w2도 1로 찾아지고요. b는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찾아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요 값이 g 값이니까 g 값은요. x1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얘도 1이고 그래서 더하기 x2 제곱 빼기 1,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런 함수가 g 값으로 결정되고요. 우리가 보통 decision boundary는 어디입니까? 이 g가 0인 값을 갖는 곳이죠.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풀어봐서 마이너스 1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은 1. 자, 이 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죠? 원, 서클을 그리는. 즉, 반지름이 1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마 이런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과 플러스 1을 지나치는 이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궤적이 바로 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은 1이라는 요 소위 방정식의 말하자면은 궤적이죠.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은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외부 부분은 원의 바깥 부분은 바로 1보다 큰 값을 갖는 거죠. x1 제곱이 더하기 x2 제곱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바로 y는 1이라는 포지티브 라벨을 갖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모든 x가 거기 있네요. 그리고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1보다 작은 그것은 이 내부죠. 내부. 즉 원의 내부니까 원의 내부에 모든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죠. 즉 라벨이 0인 그러한 데이터로 찾아지는 그러한 영역으로 이 분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그러한 decision boundary, 결정 경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좀 더 확장하면은, 즉, 선형 명령식이었던 w1 x1 더하기 w2 x2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제곱항까지 w3 x1 제곱 더하기 w4 x1과 x2의 곱셈 그리고 w5는 x2의 제곱항까지 만약에 포함을 시키는 이러한 폴리노미얼 형태를 갖도록 이 값으로부터 g 값을 우리가 구한다 하면은 아마 이렇게 엘립스 형태를 아마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x제곱, y제곱에다가 1차항까지도 포함되는 이러한 방정식은
그 엘립스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엘립스 형태, 타원 형태, 옆으로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게 얻을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그 복잡한, 더 말하자면은 그 복잡한 함수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 세 번째 항, 3차 항, 4차 항, 5차 항까지 넣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꾸불한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와 같은 복잡한 그 디시전 바운더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폴리노미얼, 우리가 그 g값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그 함수의 그 형태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높임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얻게 되고요. 그 복잡한 함수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외부, 결정 경계의 외부는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뭐, 이거 내부 외부는 뭐 바뀔 수가 있네요. 그죠? 말하자면 외부를 말하자면 네거티브, 그리고 내부는 뭐, 포지티브로, 여기서도 외부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내부를 포지티브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그 예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바깥을 그 포지티브로 하고, 안에 내부를 네거티브로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그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 세컨드 오더 이상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복잡한 이런 비선형적인 말하자면 논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얻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1차 항만 x1, x2, 뭐 x3,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특성의 개수에 따라서 x1, 2, 3, 4가 늘어나겠죠. 그것을 그 단일한 차수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직선 방정식만 얻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한 직선으로 나타나는 디시전 바운더리만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그 랩에서는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구현하는데 특히 디시전 바운더리의 코드 구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시각화시켜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결과가 얻게 되는지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실제로 훈련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를 훈련하기 위한 코스트 함수, 코스트 비용 함수를 말하면 결정 짓고 그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그 소위 경사 하강법 방법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